에? 술에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익는다고? 정말 가능한지 바로 실험에 들어가 봅니다. 여기 알코올 도수 40도인 보드카가 있습니다. 이 보드카로 끓이지 않고도 달걀을 익힐 수 있다고 하니 당장 실험해 보겠습니다. 보드카를 그릇에 콸콸콸. 그릇에 3분의 1만큼 술을 부은 뒤 달걀을 넣어주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오! 지금 흰자부터 서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드카에 넣자마자 가열한 것처럼 달걀 흰자가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알코올 도수 70도인 에탄올이 있습니다. 여기에 날개를 한번 담궈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릇에 식용 에탄올을 붓고 달걀을 깨 넣어주는데요. 술 안 할 때 흰자가 진하게 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고 24시간을 방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거의 90%는 익은 듯한 보드카 달걀. 에탄올 달걀은 거의 달걀 프라이 같은 모습인데요. 둘 다 차이는 있지만 계란이 익었습니다. 아니, 진짜 익은 거 맞나? 어떻게 이러지? 오호, 정말 가열한 것과 흡사한 형태. 오, 진짜 익었다 이거. 오, 흰자가 마치 삶을 달걀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왜? 왜? 먼저 에탄올 달걀 시식. 어? 허허, 표정이 알려주는 지옥의 맛.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이거. 시리즈 가면 삶을 달걀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이번엔 보드카 달걀 차례인데요. 오, 에탄올에 넣은 달걀이 단단하게 익었다면 이거 나도 부들부들하게 익었네요. 맛도 그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맛보는 달걀 요리의 신세계. 이거 냄새가 이상하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야, 아니 근데 끓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란이 익는 거지? 정말 신기하네. 달걀에는 알부민을 비롯해서 많은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보통 달걀이 익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이 단백질 성분이 변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이 알코올을 만나게 되면 달걀 속의 단백질 성분들이 알코올에 의해서 탈수가 되게 되고 또한 단백질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마치 열에 의해서 익는 것처럼 변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나 콜라, 콜라, 주방세제, 과사수소를 먼저 구워. 알겠습니다. 콜라 내가 지금 부으면 안 돼. 아니 부어놓지 마. 지금 부으면 안 된대. 김. 김 때문에 안 된다. 김 때문에. 그럼 뭐 먼저 부어? 이거를 우선 땅을 땅 파서 파고. 저거를 만들어야 돼. 화산을. 됐어? 훅 들어가면 안 돼.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를 일단 많이 부어. 그럼 다 부어, 엄마 콜라는? 어? 조금만. 거기서 부. 자. 일단 그만. 동시에 부어야 돼. 혹시 왜? 쭉 만드는 거야? 잠깐만 봐봐. 자 준비. 준비. 하나, 둘. 둘, 셋. 뭐야? 더 부어 당신. 그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야 기다려야 돼. 자 올라온다. 오, 뭐야? 이게 다야? 나 저 부티처럼 바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실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실험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글리세린 너무 뜨겁다. 플러스 됐어. 포타시움. 야, 칼 미안해. 귀여운 칼이 있었어? 탄 것처럼. 이건 뭐냐면 포타지움 가루예요, 가루. 가루니까 뭐 위험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다 넣어? 아무나 다 넣어야 돼. 화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뭘 넣냐면 네. 글리세린을 넣을 거예요. 글리세린. 아, 글리세린이구나. 이게 빠빠리 나오지 않는다.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꿈꾸는 거야? 반응하겠냐 이게 근데? 지금 반 좀 안 들어왔죠? 들어왔죠? 왜 물이 나? 이거 너무 판타스틱하잖아. 뭐야, 이게?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곳에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함께 이곳에 있는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바이오가스상에 나오는 CO2와 CH4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업용 가스인 H2 수소와 CO 일산화탄소를 전환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이곳에서 실증을 보임으로써 향후에 산업군과 바이오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실예를 구축해서 실현한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소 추출 방법은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소 추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즈마란 기체, 액체, 고체 다음의 상태로 이온화된 가스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수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CO2, 이산화탄소와 CH4, 메탄이 매립지 사이트, 바이오가스 사이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오는 발생한 가스를 저 앞에 보시면 노란 파이프가 CH4, 메탄 파이프고요. 저 파란 색깔이 CO2, 이산화탄소 파이프입니다. 먼저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포집합니다. 예, 이쪽 탱크에 가스를 모아지게 됩니다. 이 모아진 가스는 두 가스를 합쳐서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저희 탄소 전환 장치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탄소 전환 장치에 투입하는데요. 저희 여기 탄소 전환 장치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요.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가스를 저 뒤에 있는 탱크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분해되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탄소 전환 장치를 통과한 화학 반응 일으킨 가스는요, 이쪽 탱크에 모아지게 되고요. 이쪽 탱크에는 혼합가스라는 싱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싱가스를 바로 산업용 가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연료 전지를 보내서 이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 전지로 수소를 보냅니다. 수소차에 직접 주입해서 연료할 수도 있고요. 또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소스로서,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 차원화한 건데요. 이 기술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4,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고요. 이 처리한 용량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는 연간 46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그거를 원료로 해서 수소를 만든다는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수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일반 양말이라뇨. 여기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있어요. 피디님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갑자기요? 여기서요? 일단 시키는 대로 벗어보는 제작진. 아니 양말까지 벗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나가셨다. 아이고 양말 다 벗겨졌네. 이 양말 한번 신어보세요. 신발을 벗을 때면 종종 벗겨지는 양말. 하지만 기술자의 양말은 뭔가 다르다는데. 양말 벗겨지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 진짜요? 그럼요. 한번 벗어보세요. 어머 이게 웬 반가운 소리? 돈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인 제작진.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양말이 안 벗겨지는 게 우리 양말의 핵심 기술이에요. 이 양말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걸까? 이게 우리 제품이고요. 이게 시중에서 파는 일본 제품인데 두 양말 모두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에이, 자세히 보시면 뒤꿈치 부분이 달라요. 어허? 다시 보니 뒤꿈치 부분의 길이가 다른 두 양말. 착용 상태에선 더 확실히 알 수 있단다. 차이가 나죠? 뒤꿈치가. 일반 양말보다 뒤꿈치를 더 높게 감싸는 모습. 우리 뒤꿈치에 꼭 맞게 맞춰져서 양말이 벗겨지지 않아요.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이 봉제선에 있다는데. 이걸 긴 양말에 적용하면 모양이 재밌게 됩니다. 일반적인 목 양말과 달리 마치 사람의 발 모양을 본뜬 듯 정확히 90도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외형. 껴 있어도 이게 불편할 것 같은데. 아, 그러지 않아요. 신으면 뒤꿈치에 꼭 맞아서 오히려 발이 편하고 그리고 압박감도 덜하죠. 백문이불여일견 마네킹에 직접 신겨보자. 마치 자로 잰 듯 꼼꼼하게 마네킹을 감싸는 기술자의 양말. 그에 반해 일반 양말은 뒤꿈치가 작고 위에 천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웁니다. 양말이 점점 발바닥 쪽으로 흘러내려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은 느꼈을 거예요. 이게 다 봉제선 영향입니다. 발등까지 길게 이어진 봉제선이 발목과 발 뒤꿈치를 밀착시켜 일반 양말과 달리 쉽게 벗겨지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것. 기술자의 이 작은 아이디어는 30년간 양말을 만들어 온 그의 노력의 결정체란다. 디자인부터 직조까지 양말 제작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기술자. 양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들이 개발한 직각 양말은 이 특징입니다. 직각 양말 고유의 패턴을 직조하기 위해 전용 기계까지 개발했다고. 한 땀 한 땀 애정을 담아 완성! 인 줄 알았더니 어머나 구멍이 났는데요. 이걸 갖다가 다시 공조라는 것을 해야 돼요. 앞에 꾸며야 됩니다. 꾸미는 데가 따로 있어요. 미봉 상태인 양말의 앞코를 단단히 꿰매고 나서야 비로소 양말 한 짝이 만들어진단다. 혹시 모를 불량품을 걸러내는 것도 그의 목. 이렇게 양말을 받고 뒤집으면서 검수까지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노력과 아이디어로 엮어낸 양말들은 검수를 마친 후 포장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하나부터 10까지 기술자가 정성을 기울인 덕분에 그의 양말을 신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라고. 유레카! 어느 날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조연출. 아 심심한데 TV나 볼까?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나와 있습니다. 와우, 뒤로는 개선문이 보이네요. 전력 질주를 해서 마침내 와우, 베르사유 궁전에 나왔어요. 아 뭐야 재미없어.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1588 보험보험. 지금 날 시간이네? 처음에는
왜 떨어져 이게? 아니 근데 왜 크로마키는 다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이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의문. 크로마키 배경은 왜 항상 푸른색일까? TV나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상들은 모두 빛의 삼원색인 RGB, 즉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색상을 합성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마키 배경에서 촬영한 지구맨 영상. 초록색을 선택해 모두 투명하게 지워주고 그 뒤에 푸른 하늘 배경을 넣으면 합성이 됩니다. 파란색이나 녹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피부색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의 붉은기와 겹쳐져서 일부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배경을 사용하면 이런 모습. 여기서 색을 빼보면 파란색 쪽이 얼룩 없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레카! 홈트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어플 속 전문가의 자세와 운동법을 보고 따라하면 전문가와 나의 동작을 비교해 자세의 옳고 그름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어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메라가 사용자의 어떤 한 동작을 촬영하게 되면 AI는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람이 몸을 구부리는 지점, 즉 약 14개에서 18개의 관절 위치를 추정하는데요. 머리, 양 어깨, 무릎 등의 관절과 뼈,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이들의 변화를 통해 동작이 정확히 구현됐는지를 인식할 수 있죠. AI가 사용자의 올바른 움직임을 측정하려면 대상의 성별이나 신체 특성, 움직임 등 사용자의 환경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쌓이면 사용자의 부상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홈트 어플리케이션은 관절과 관절 사이, 관절과 뼈 사이의 각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세의 흐트러짐을 바로 고칠 수 있어 마치 트레이너와 함께하듯 운동을 지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동작을 제시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홈트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움직임에 따른 변화를 비교 분석하려면 전문가의 동작을 가이드 삼아 촬영한 후 이를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이터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다양한 각도의 동작인 것이죠.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 간단한 동작이라 하더라도 보여지는 방향, 거리, 앞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움직임의 각도까지 사람마다 차이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동작을 체크하기 때문에 움직임의 차이가 너무 좁은 경우 인식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다양한 신체 조건에서도 올바른 동작을 제시하려면 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 촬영해야 하죠.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를 통해 홈 트레이닝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원하는 운동 타입을 선택하고 카메라 프레임 안에 맞춰서면 모션 인식이 시작됩니다. 이후 화면에 제시되는 실제 트레이너의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유레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연구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체외 진단 바이오 센서 분야에서요. 그 조기 진단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국내 최초로 해외 특허를 받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마치 리모컨처럼 생긴 이 기계가 첫 번째 영광의 주인공. 네, 이 장비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안전하게 처방해도 되는지 진단해주는 기계입니다. G6PD라는 효소가 결핍되면 인체에 그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황달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거를 미리 효소 양을 측정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약을 처방하기 위한 진단 제품입니다. 적혈구에 포함된 G6PD 효소는 적혈구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가 부족하면 말라리아 치료제 투약 시 적혈구가 파괴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환자별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합성 빈혈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G6PD 효소의 양을 측정한 다음에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키트 시연에 나선 기술자. 제일 먼저 기계 위아래에 각각 2개의 스트립을 꽂아야 한다는데 위에 거는 G6PD 측정 스트립이고요. 밑에 거는 헤모글로빈 측정 스트립입니다. 동시에 혈액을 주입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스트립에 혈액을 도포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헤모글로빈과 G6PD 효소의 수치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G6PD와 헤모글로빈 나눔 값이 3 유니포그램 헤모글로빈 이하인 경우에는 결핍증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 장비가 구축된 대형 병원에서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이 키트를 사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G6PD 결핍 환자를 감별할 수 있다고. 반응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를 결과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에서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G6PD 결핍 환자 분포 지역과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거의 일치. 이에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기술자들이 나섰단다. G6PD 효소 진단하는 방법이 보급되지 않아서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진단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자들은 적재적소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다양한 질병 진단 키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유레카! (150년) 전까지 플라스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69년 당시 미국 상류 사회에선 당구가 유행이었는데요. 코끼리 상으로 만든 당구공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으려 연구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바로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입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06년 미국의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델은 페놀과 폼 알데하이드를 반응시켜 최초의 합성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베이클라이드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절연성이 있으며 부식이 되지 않는 값싼 소재. 이것이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시대의 출발을 알렸죠.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비행기, 우주 발사체까지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못하는 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성이 뛰어난 이 소재는 세기의 발명품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현재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바다로 땅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플라스틱의 썩지 않는 성질은 이제 빛이 아닌 그림자가 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또한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썩지 않은 채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는 플라스틱은 미세한 형태가 되어 생물의 몸속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선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지난 2018년 12월 비닐봉투, 스티로폼, 그리고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뉴욕과 밴쿠버 내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실행됐고,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 면봉, 빨대, 풍선 막대, 식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난 12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탈석탄, 탈내연 기관화와 함께 탈플라스틱이 주요 정책으로 반영됐는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친환경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과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제로 시대를 향하여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